네, 다음은 부동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에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와 건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완전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례에서 주택을 샀다. 그러면 사실은 물건 두 개 산 겁니다. 주택도 샀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터가 되는 땅, 대지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주택과 건물하고 그 땅을 이렇게 대지를 별개로 완전 별개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런가. 그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기본 강의 때 중요한 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문제 의식을 이렇게 갖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을은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 주택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 주택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터가 되는 땅, 즉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고 이를 별개의 물건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둘을 각각으로 본다. 참고로 이제 나무 같은 거 있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토지 일부. 그런데 건물은 땅하고 완전 별개로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은 두 개의 물건을 산 셈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박혀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물론 장래에 공중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토지는 건물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각각 별개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남이 소유하는 땅 위에 집을 지은 경우에도 별개니까 그 집의 소유권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지게 되고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신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 이 건물 소유권은 무조건 신축자입니다. 무조건 신축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축자가 무조건 원시 취득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또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 얘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기본 강의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로 을이 소유자가 된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그런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두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신축자다. 무조건 이 부분입니다. 이 무조건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무조건이라는 말은 첫 번째 무단이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빈 땅이 보인다. 그 빈 땅 위에다 여러분이 건물 지어버렸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별개로 취급이 되니까. 물론 그 건물 철거됩니까? 안 됩니까? 철거되죠. 그러니까 존립을 하려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철거 안 당하고 있으려면 토지 이용권,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 별개의 문제고 일단 소유자가 누구냐,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는 무조건 신축자, 지은 사람입니다. 지은 사람, 건물 지은 사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186조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 신축이라는 것은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 불필요 원칙을 선언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겁니까? 187조다.
그러므로 이거는 187조에 해당한다. 180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서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무조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의 무조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즉 무단이어도, 그 다음에 등기가 없어도, 그래서 보존 등기 같은 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축자, 의리 소유자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료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유지하려면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 없으면 이거는 철거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사이에,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 있으면,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존립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의 사이에 대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건물과 대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면서도 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교섭할 기회가 아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갑이 이 건물만 가지고 가서 A은행에 가가지고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해주고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별개의 물건이니까. 별개의 물건이니까 두 개의 물건이죠. 토지 있고 건물 있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갑이 돈을 다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경락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을이 지금 경락인입니다. 낙찰자. 이렇게 돼버리면 소유자가 달라졌죠. 소유자가 다른데 이 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 이용에 대해서 둘이 합의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이러할 때 그러면 합의가 없었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발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는 민법 366조 그리고 305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랬고 이렇게 저당권이 실행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가는 부분에 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조문 숫자까지 외우실 정도로 자주 이야기하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 나오는 305조의 법정지상권 그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밑에 건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민법에서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표의자 효과기소부 원칙 생각나십니까? 계약의 구속력, 그 계약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예외인 대리제도를 특히 규정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의자 효과기소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별개의 물건이다. 즉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법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라고 규정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맞는데 이 규정이 반드시 그 정착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임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이어도 그건 또 토지의 일부로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라고 말하는 근거는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정의하면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을이 지을 수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이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별개니까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별개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는 예를 들면 전세권에 관한 304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에서 304조 전세권에서 304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어떤 경우냐?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한테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갑거고 그 다음에 을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존립하려면 철거되지 않으려면 을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임대차, 그 다음에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거 지상권, 이러한 권리들, 이러한 토지 이용권 내지는 토지 사용권,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철거돼 버리니까 논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지상권, 전세권, 이거는 우리가 점유까지 다음 달러까지 살펴보고 다시 물권 전체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여기에서는 토지 이용권이다. 토지 이용권이다. 임대차 계약 맺어서 토지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정받아서 이거는 물권적 토지 이용권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한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 전세권자죠. 건물 전세권자. 건물을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를 그 전제로 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전세권자는 건물 전세권자니까 건물만 씁니까? 건물을 쓴다라는 건 이미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누구 겁니까? 이 토지 이용권은 을 거라는 거죠. 을의 것.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의 건물 전세권, 이 전세권의 효력이 을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 이용권에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건물 전세권자의 토지 이용권을 확보를 해주는 그러한 조문이 바로 304조다. 304조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이렇게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건물 전세권자도 역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이 토지 이용권은 지금 병게 아니라 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을의 토지 이용권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건물 전세권자의 토지 이용권을 확보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304조 이거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러한 중요한 조문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304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조문 자체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이제 자세한 것은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조 1항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갑이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출발할 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시 토지와 건물이 별개다. 이것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304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거는 둘이 합의할 기회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역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등기부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법정지상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판례 사안도 아주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장 그 대전제 기초 단계 그것만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 확인을 해두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가면 멋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도 엄청나죠.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보면서 교회 그 대지도 교회일 걸까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별개의 물건일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건물을 봤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든지. 이것 말고 다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고 또 다른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토지 이용권이 있든지 아니면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든지 토지 이용권이 없든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둘이 합의를 하는 게 아니죠. 합의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할 때 건물이 철거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이 끼어들어서 토지 이용권을 확보를 해주는 것.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건물 철거 방지를 위해서 법이 간섭을 해서 토지 이용권을 확보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면 건물 철거 방지입니다. 건물 철거 방지. 그래서 철거 방지를 위해서 법이 끼어들 필요가 있을 때 법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토지 이용권이 있으면 이 건물은 철거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 위험성이 없죠. 토지 이용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이 끼어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권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어버렸다. 이 건물의 철거 위험을 법이 방지해 준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건물은 무조건 마땅히 철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법이 끼어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는다.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대전제는 바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출발 대전제는 동일 소유자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 저당권 A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경락인 을로 돼버렸다.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싸움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토지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했으니까 건물을 부설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합의할 기회조차가 없어서 이렇게 철거 문제, 합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철거해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이 끼어들어서 을의 토지 이용권, 건물 소유자 을의 토지 이용권을 확보해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졌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갑소유 땅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철거 위험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달라지다 보면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철거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이 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게 돼버리면 철거 문제가 발생되기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법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동일 소유자성이 출발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자라는 거. 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고 내지는 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동일하다가 달라졌을 때 이때 이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번에 점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도한 사람은 소유권도 넘겨줘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목적물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인도라는 게 뭐냐? 인도가 바로 점유의 이전이죠. 인도는 점유의 이전. 그러니까 이 점유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사실상의 지배.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나오면 항상 반대말은 법률상이라고 그랬죠. 법률상. 그래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 그래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권자를 하나 붙여서 그것 자체를 권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물건 훔쳐갔다. 그러면 법률상 얘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가지고 가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을이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건물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지배.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 평화 유지를 위한 거라는 거죠. 사회 평화 유지를. 그래서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도둑놈이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뺏겠다라고 다 달라붙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거기다 민주를 쳐주시고 그것이 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당화하는 권리 밑줄 쳐두시고 그 밑에다가 본권. 그래서 이러한 법률상의 지배, 이거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권이라고 한다. 법률상의 지배.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본권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도둑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는 없죠.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이 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이 대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는 없다.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으로 지배를 누리고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므로 아무런 권리 없이 나무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 주인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지배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은 애초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민법은 그러한 지배의 사실 자체를 권자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2편 2장에서 점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점유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유를 빼앗아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둑에게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는 어떻습니까?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유자가 반환해 주라 하면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반환해다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 보호다. 일단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호를 하고 이게 이제 그 법률상 본권 관계라고 하는 거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도둑 같은 경우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르면 결국에는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잠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는 이를 일단 존중을 해주어야지 만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부로 어지럽히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기하는 것이다. 물론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점유를 뒷받침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 본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래서 한 가지만 참고로 민법 213조 단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점유할 권리, 할자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 하나 찍어두시고 점유할 권리하고 점유권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뒷받침하는 권리고 점유 내지는 점유권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의 지배 자체에다가 권자를 붙인 것이고 그러므로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서로 엄밀하게 구별하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점유를 뒷받침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점유를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 거니까 돌려주라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 점유자는 그에게 점유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가 보호된다고 하여도 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것은 잠정적 보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까지 있으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상 지배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까지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반환당하게 되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역시 우리 민법은 본권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물권법에서 물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전세권 아까 304조 나오면서 전세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물권의 종류 한번 이렇게 쭉 우리 민법은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8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그래서 일단은 물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실상의 지배 이것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해주니까 일단은 사실상의 지배와 법률상의 지배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법률상의 지배. 그래서 이거는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권리 이야기합니다. 그랬고 이 법률상의 지배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그랬고 사실상의 지배는 점유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권 하나가 나왔고 본권 속에는 일단 권리의 제왕, 대표주자, 물권의 대표주자인 소유권. 그랬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이 제한하는 물권의 의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인 제한물권이다. 그래서 제한물권은 이 개념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물권이다. 즉 타인의 물건, 타인의 소유물을 제한하는 형태로 인정이 되는 게 바로 제한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 양도, 소유권 이전 그러한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례에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럴 때 소유권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로 따지면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완벽한 동그라미입니다. 완벽한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보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한다라는 말은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 완전한 권리입니다. 완전한 권리. 권리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거
소유권은 이전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전된다라는 건 갑이 원래 소유자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제한 물권은 설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 물권은 설정한다. 설정한다는 말은 이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용 수익 처분권 등 그래서 여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사용 가치만을 떼주는 것. 그거를 설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그 물건의 이 교환 가치, 이걸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처분하고 교환한 거, 처분하고 받는 거, 돈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교환 가치. 이것만을 떼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물권은 다시 제한 물권은 사용 수익에서 사용 이쪽을 떼받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쪽을 떼받는 그래서 떼받는다는 게 바로 설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주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제한 물권이 바로 이제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 이걸 해서 용익 물권. 그리고 용익 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지자가 들어가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지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지상권에 가서 배우시기로 하고 토지를 이렇게 물권적으로 이용한다. 물권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얘 자체는 떼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토지 이용권 중에서 물권적인 이용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토지, 그 다음에 지역권도 역시 토지.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 지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객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도 있다. 이러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 중에서 이쪽 교환 가치만 설정해 주는 것, 떼주는 것 그러한 부분, 이쪽을 떼주는 것. 이러한 것을 바로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물권이 타물권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주면 을이 어떻습니까?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지상권자가.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에는 지상권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중에서 갑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떼준다라는 겁니다. 떼준다. 그렇게 되니까 이 떼주는 것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떼준 사람,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은 설정받은 사람, 갑은 소유권은 이전해 준 사람, 이전 받은 사람, 양도인, 양수인. 설정자, 이 사람은 지상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오른쪽 담보 이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제한물권은 타물권이라는 게 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상권자입니다. 등기까지 했으면 지상권자다. 지상권자인데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타물권이라는 게. 갑물건인데 그 중에서 사용가치만 떼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서 이거를 제한하는 형태. 제한한다는 말은 갑이 이제는 지상권자한테 사용가치를 떼줬으니까 그 토지를 갑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제한됐다 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전당포 생각하면 됩니다. 질권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생각하면 저당권이 있고 그랬고 이제 질권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도 객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권이 8개로 어떻게 8개입니까? 점유권, 다음에 소유권 2개, 그 다음에 여기 용익물권에서 3개씩 담보물권 3개씩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개의 물건이 있다. 물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물건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설명할 때 이 지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지배라는 단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소유권까지 이전 받아버리면 을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이 임대인의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사용 수요가게 인도 빌려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드느냐 끼어들지 않느냐. 다른 표현으로 그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느냐 매개로 하지 않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채무자의 행위 그게 끼어드느냐 끼어들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끼어들게 되면 이런 채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고 끼어들지 않으면 지배권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배라는 단어는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종류는 나눠봤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 그 차이를 이렇게 표로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이 객체, 대상, 그거는 물건이죠. 그랬고 채권에서 객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행위. 이러한 것을 급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고 상대방, 소유자, 내 물건 소유권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 누굽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 또 반대로 뒤집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모든 사람.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절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상대방, 이 권리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특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권의 반대 개념 상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자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인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매개하지도 않고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사용해서 그걸 이익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임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의 특성을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지배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수직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 다음에 청구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의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금 점유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건 점유 보호 청구권 그 부분 점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건으로서의 점유 여기부터 보면서 다음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